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입니다. 한 가정이 어떻게 사랑으로 시작된 재혼으로 인해 완전히 무너져 내렸는지 그 과정을 낱낱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김씨 가족의 사연입니다. 아버지 65세 김철수와 그의 두 자녀로 35세의 큰 아들 민수씨 그리고 32세 된 딸 영희씨입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3년, 그들은 슬픔을 딛고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김철수씨는 서울 강남구의 60평 아파트를 소유한 그럭저럭 여유로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30년간 운영해온 작은 제조업체도 있었고 예금도 상당했죠. 총 재산 규모로 따지면 대략 20억 정도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김철수 씨에게 새로운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박미영 씨입니다. 우아한 외모에 단정한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외로운 김철수 씨의 마음을 잘 달래주는 분이었죠. 박미영 씨도 과부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딸 하나를 키워왔다고 했어요. 그 딸 수정이는 28세의 나이로 이미 결혼해서 독립한 상태고 박미영 씨 역시 혼자 지내며 외로움을 달래고 있던 차였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은 우연히도 성당에서였습니다. 같은 성당을 다니면서 자연스럽게 알게 된 거죠. 처음에는 단순한 교우 관계였지만 몇 달간의 만남을 통해 서로에게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아이들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애들아, 아빠가 좋은 분을 만났다. 너희 엄마를 대신할 수는 없겠지만 남은 인생을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이야. 민수와 영희의 반응은 복잡했습니다. 아버지가 외롭게 지내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마음 아팠지만 그렇다고 새어머니를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는 않았거든요. 하지만 자식된 도리로 그리고 아버지의 행복을 위해 두 남매는 마음을 열기로 했습니다. 박미영 씨를 만나보니 생각보다 괜찮은 분이었어요. 말씀도 정중하게 하시고 아버지에 대한 배려도 깊어 보였습니다. 민수야, 영희야, 나는 너희들의 엄마가 되려는 게 아니야. 다만 아버지와 함께 이 가족의 일원이 되고 싶을 뿐이야. 박미영 씨의 이런 말에 두 남매는 안도했습니다. 기존 가족의 틀을 존중해 주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였거든요. 그렇게 6개월간의 교제 끝에 두 사람은 재혼을 결정했습니다. 초촐한 결혼식에는 양가 가족들이 모두 참석했고 표면적으로는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박미영 씨의 딸 수정이도 아버지의 재혼을 축복한다며 꽃다발을 전달했고 민수와 영희도 새어머니를 정중하게 맞이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네요. 결혼식 날 박미영 씨가 환한 미소로 한 말이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행복해 보였어요.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박미영 씨는 김철수 씨의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강남구 60평 아파트에 새로운 안주인이 된 거죠. 처음 몇 주는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박미영 씨는 집안일을 척척 해내며 살림을 돌봤고 김철수 씨는 그런 아내의 모습에 만족해했습니다. 주말이면 민수와 영희가 찾아와서 가족 식사를 하기도 했고요. 역시 집에 여자가 있어야 해. 혼자 살 때와는 완전히 달라. 김철수 씨의 이런 말에 박미영 씨는 환하게 웃으며 더욱 살림에 매진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한 조짐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눈에 띈 건 박미영 씨가 집안 곳곳을 유심히 둘러보는 모습이었어요. 마치 집의 구조나 가구 배치를 파악하려는 듯한 시선이었죠. 민수가 우연히 목격했는데 박미영 씨가 안방 서랍장을 하나하나 열어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어머니, 뭘 찾으세요? 민수가 물어보자 박미영 씨는 당황한 기색을 보이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양말이 어디 있나 해서. 하지만 양말은 다른 서랍에 정리되어 있었고 박미영 씨가 뒤지던 서랍에는 중요한 서류들이 보관되어 있었거든요. 또 다른 이상한 점은 박미영 씨가 자꾸 재산 관련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이 집 시세가 얼마나 될까요? 요즘 강남 집값이 많이 올랐다던데 공장 운영은 어때요? 매출이나 수익은 괜찮고요? 예금은 어느 은행에 맡겨두셨어요? 요즘 금리가 좋은 상품들이 많던데. 김철수 씨는 아내의 관심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가정 경제에 관심을 보이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자식들의 시각은 달랐습니다. 특히 영희는 박미영 씨의 이런 행동들이 신경 쓰이기 시작했어요. 오빠, 새엄마가 자꾸 집안 재산에 대해서만 물어봐. 뭔가 이상하지 않아?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아빠와 결혼했으니까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거 아닌가? 민수는 아직까지는 박미영 씨를 의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라도 자신들이 새어머니를 경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자책감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혼 한 달 후 결정적인 사건이 발생합니다. 김철수 씨가 갑자기 폭통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실려간 거예요.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지만 하룻밤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민수가 아버지 병간호를 하기 위해 집에 들렀는데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박미영 씨가 아버지의 서재에서 뭔가를 열심히 찾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서류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금고도 열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민수의 목소리에 박미영 씨는 깜짝 놀라며 뒤돌아봤습니다. 아, 민수야, 그게 내 아버지가 병원비 걱정을 하셔서 통장을 찾으려고 했단다. 하지만 민수는 이미 눈치챘습니다. 병원비는 카드로도 충분히 결제할 수 있는 금액이었거든요. 굳이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죠. 더욱이 흩어진 서류들 사이에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과 회사 주식 증서들이 보였습니다. 이것들은 병원비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들이었어요. 그 순간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하지만 아직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혹시 정말로 아버지가 부탁한 일일 수도 있고 자신이 오해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민수는 일단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섣불리 아버지께 말씀드렸다가 괜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김 씨 가족의 평화로운 일상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화목해 보였지만 속으로는 서로를 의심하고 경계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었어요. 과연 박미영 씨의 진짜 의도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 가족에게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다음 편에서는 본격적인 갈등의 시작을 다뤄보겠습니다. 평범해 보였던 재혼 가정이 어떻게 전쟁터로 변해가는지 그 생생한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정말 현실보다 더 극적인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2막 일상 속 긴장. 재혼 후 2달이 지나면서 김 씨 가족의 일상에는 미묘한 변화들이 감지되기 시작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평화로워 보였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긴장의 기류가 흐르고 있었어요. 박미영 씨의 변화가 가장 눈에 띄었습니다. 처음 몇 주간은 조심스럽게 행동했던 그녀가 점차 집안의 주도권을 쥐려고 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여보, 이 거실 인테리어 좀 바꿔보면 어떨까요? 너무 오래된 것 같아서. 부엌 그릇들도 새로 맞춰 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제가 고르면 안 될까요? 김철수 씨는 아내의 이런 제안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집안 분위기를 새롭게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이해했거든요. 하지만 민수와 영희는 달랐습니다. 어머니의 흔적들이 하나둘씩 사라져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특히 영희는 어머니가 아끼던 찻잔 세트가 갑자기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는 박미영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머니, 엄마가 쓰시던 찻잔들 어디 갔어요? 아, 그거 너무 낡아서 치웠단다. 새로 산 것들이 훨씬 예쁘잖니. 박미영 씨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지만 영희에게는 충격이었어요. 그 찻잔들은 어머니의 유품 중 하나였거든요. 비싸지는 않았지만 감정적 가치가 큰 물건이었는데 어머니, 미리 말씀해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저희가 보관하고 싶었던 건데. 아이고, 미안해, 몰랐네. 그런데 이미 버린 걸 어떻게 해? 박미영 씨의 무심한 반응에 영희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정말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일부러 그런 건지 판단하기 어려웠거든요. 이런 일들이 하나둘씩 쌓여가면서 영희는 점점 박미영 씨에 대한 불신을 키워갔습니다. 민수는 좀 더 신중한 입장이었어요. 아버지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새어머니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영희의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점점 의구심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이 또 하나 발생합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 온 가족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박미영 씨가 갑자기 이상한 제안을 했어요. 여보,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됐으니까 재산 정리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김철수 씨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재산 정리. 네, 만약에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복잡해질 수 있잖아요. 미리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은데. 순간 식탁의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민수와 영희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어요. 박미영 씨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왕 하는 거 수정이 이름으로도 뭔가 좀 해두면 좋겠어요. 우리 딸도 이제 이 가족의 일원이잖아요. 이 말에 민수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수정이 누나는 이미 결혼해서 독립하신 분 아닌가요? 굳이
저희 아버지 재산은 아니죠. 민수야, 그게 무슨 말이니? 김철수 씨가 아들을 꾸짖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지. 제가 이상하게 말한 게 아니라. 분위기가 험악해지자 박미영 씨가 나서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아이들이 아직 적응하지 못한 것 같네요.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해요. 겉으로는 이해한다는 모습을 보였지만 박미영 씨의 눈빛에는 뭔가 차가운 기색이 스쳤어요. 그날 이후로 집안 분위기는 더욱 어색해졌습니다. 민수와 영희는 박미영 씨의 진짜 의도를 의심하기 시작했고 박미영 씨는 두 남매에 대해 예전만큼 친근하게 대하지 않았거든요. 김철수 씨만 혼자서 어리둥절해 했어요. 처음에는 그렇게 화목했던 가족이 왜 갑자기 이상해졌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영희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박미영 씨가 혼자 있을 때를 노려서 집에 들렀는데 우연히 박미영 씨의 전화 통화를 엿들은 거예요. 수정아, 엄마가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 마. 생각보다 일이 잘 풀리고 있어. 뭐 아직은 성급해. 좀 더 시간이 필요해. 너무 급하게 움직이면 들킬 수 있으니까. 재산 규모 생각보다 훨씬 큰 것 같아. 집만 해도 시세가 15억은 될 거고 회사도 있고. 영희는 숨을 죽이고 계속 들었습니다. 유 원장 그건 아직 건드리기 어려워. 하지만 조금씩 준비는 하고 있으니까 기다려봐. 민수와 영희 당연히 방해가 되지. 특히 영희가 계속 의심하는 눈초리로 보니까 좀 조심해야겠어. 영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신들의 예상이 맞았던 거예요. 박미영 씨는 처음부터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녹음을 하거나 증거를 남기지 못한 상황이라 민수에게 이야기해도 믿어주지 않을 수 있었어요. 영희는 일단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기회가 왔습니다. 김철수 씨와 박미영 씨가 함께 외출한 사이 영희는 박미영 씨의 방을 살펴보기로 했어요. 박미영 씨의 화장대 서랍에서 영희는 충격적인 문서들을 발견합니다. 부동산 시세 조사서, 상속세 계산 자료, 그리고 다른 남성들과의 사진들. 사진 뒷면에는 날짜와 함께 메모들이 적혀 있었어요. 김동준 씨 부동산 3억 실패, 이방송 씨 예금 5억, 성공 후 이별, 박수환 씨 회사 10억, 진행 중 사망으로 실패. 영희의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박미영 씨는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해온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버지는 그녀의 여러 번째 타겟이었던 겁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마지막 메모였어요. 김철수 씨 총 재산 20억 추정, 목표 완전 상속, 방해 요소 자녀 2명, 계획 기간 1년 내. 영희는 급히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뒀습니다. 이제 확실한 증거가 있었어요. 하지만 문제는 이걸 아버지가 믿어줄지였습니다. 박미영 씨에게 완전히 빠져있는 아버지가 이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박미영 씨가 이미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영희가 문서들을 뒤지는 사이에 또 다른 서류를 발견했거든요. 혼인신고 후 재산분할 협의서 초안. 박미영 씨는 이미 법적으로 김철수 씨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확보하려는 작업을 시작하고 있었던 겁니다. 영희는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루라도 빨리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아버지가 충격을 받지 않을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정말로 박미영 씨를 막을 수 있을까요?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겁기만 했습니다. 평범한 재혼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이렇게 무서운 음모였다니. 이때까지만 해도 영희는 몰랐습니다. 박미영 씨의 계획이 단순히 재산을 나눠 갖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훨씬 더 치밀하고 무서운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다음 편에서는 본격적인 갈등이 폭발합니다. 영희가 발견한 증거를 바탕으로 벌어지는 가족 간의 충돌, 그리고 박미영 씨의 반격까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놓치지 마세요. 산막 가족의 갈등 심화. 영희가 발견한 충격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민수에게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민수의 반응은 영희가 기대했던 것과는 달랐어요. 영희야, 이건 좀 심한 것 같은데. 새어머니 방을 뒤진 거야? 오빠,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봐봐. 이 사진들 좀 봐. 영희가 휴대폰에 찍어둔 사진들을 보여주자 민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상했거든요. 이게 진짜야? 당연하지. 내가 왜 거짓말을 해.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야. 전화 통화한 것도 들었다고. 영희는 박미영 씨와 딸 수정이 나눈 통화 내용을 자세히 전했습니다. 민수는 들으면 들을수록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처음부터 아버지를 속인 거야? 맞아. 우리 아버지는 그냥
타겟이었던 거라고. 두 남매는 급히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아버지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가 문제였습니다. 아버지는 박미영 씨를 정말 사랑하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았어요. 일단 차근차근 설명해보자. 증거도 있으니까 아버지도 믿어주실 거야. 그렇게 결심하고 다음 날 저녁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영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할 말이 있어요. 뭔데 그렇게 심각하게? 김철수 씨가 웃으며 물어봤지만 영희의 표정이 워낙 진지해서 금세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박미영 씨도 뭔가 이상하다는 듯이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새어머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순간 박미영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영희가 뭔가 눈치챘다는 것을 직감한 듯 했어요. 영희야, 무슨 말을 하려는 거니? 박미영 씨가 먼저 끼어들었지만 영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하지만 아버지께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그리고 영희는 자신이 발견한 모든 것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박미영 씨의 전화통화, 방에서 찾은 문서들, 다른 남성들과의 사진들까지. 김철수 씨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갔습니다. 영희야, 그게 정말이냐? 네, 아버지, 여기 증거도 있어요. 영희가 휴대폰을 꺼내려는 순간 박미영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잠깐만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영희 씨가 제 방을 뒤졌다는 말씀이세요? 박미영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분노가 아닌 당황함이었어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죄송하긴요. 이건 명백한 사생활 침해예요. 여보, 이런 일이 말이 돼요? 박미영 씨는 김철수 씨에게 호소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갈등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영희야, 아무리 그래도 남의 방을 뒤지는 건. 아버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영희가 급하게 휴대폰 사진을 보여주려 했지만 박미영 씨가 재빨리 가로막았습니다. 여보, 저희 잠깐 얘기 좀 해요. 이 아이들이 지금 저를 완전히 범죄자로 만들려고 하네요. 박미영 씨는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김철수 씨는 더욱 혼란스러워했어요. 미영아, 진정해. 영희야, 너도 좀 차근차근 설명해봐. 하지만 그 순간 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아버지, 영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전부터 이상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민수까지. 박미영 씨가 더욱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네요.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이렇게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때 영희가 결정적인 카드를 꺼냈습니다. 어머니,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영희가 보여준 것은 박미영 씨가 다른 남성들과 찍은 사진들과 그 뒷면의 메모들이었어요. 김철수 씨가 사진을 보는 순간 그의 얼굴에서 모든 표정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뭐냐? 박미영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거든요. 여보 답해봐. 이게 뭐냐고. 김철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섞인 목소리였어요. 박미영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꿨습니다. 좋아요. 다 들켰으니까 숨길 것도 없네요. 그녀의 목소리에서 이전의 부드러움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인 톤으로 변해 있었어요. 맞아요. 처음부터 당신 재산이 목적이었어요. 그게 어쨌다는 거예요. 김철수 씨는 충격으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당신도 외로웠고 나도 혼자였어. 서로 필요한 걸 채워준 거 아닌가요? 나는 돈을, 당신은 외로움을 달래는 여자를. 이 여자가 정말. 김철수 씨가 분노로 떨며 일어났습니다. 화내지 마세요. 어차피 법적으로는 저도 당신의 배우자니까. 재산의 일부는 제 권리예요. 박미영 씨의 이런 뻔뻔한 태도에 민수가 참지 못하고 끼어들었습니다. 권리라니요? 사기로 얻은 권리가 어디 있어요? 사기. 증명해보세요. 저는 합법적으로 결혼했고 아내로서의 역할도 충실히 했어요. 박미영 씨는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이미 각오를 한 듯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알아두세요. 이제 와서 이혼하려고 해도 쉽지 않을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 준비한 게 있거든요. 그녀가 가방에서 꺼낸 것은 또 다른 서류 뭉치였습니다. 이혼 시 재산 분할 청구서, 위자료 청구서 다 준비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실래요? 김철수 씨는 완전히 넘어갈 뻔했습니다. 하지만 영희가 재빨리 아버지를 부축했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이 여자를 어떻게 이런 일이? 김철수 씨는 자신이 완전히 속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습니다. 그때 박미영 씨가 마지막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수정이도 곧 이 집으로 이사 올 거예요. 남편이랑 이혼했거든요. 뭐라고? 제 딸도 이제 이 가족의 일원이니까
당연히 같이 살 권리가 있죠. 이 말에 민수가 완전히 폭발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런 식으로는 안 돼. 왜 안 되죠? 법적으로 문제될 게 뭐가 있나요? 박미영 씨는 끝까지 뻔뻔했습니다. 이미 모든 걸 계산해둔 듯한 태도였어요. 그 순간 김철수 씨가 벌떡 일어나서 외쳤습니다.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여보, 흥분하지 마세요. 이 집은 이제 제 집이기도 해요. 박미영 씨의 이 말에 영희가 더 이상 참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아니, 당신 정말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이런 식이라니요. 저는 그냥 제 권리를 주장하는 것뿐이에요. 상황은 완전히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한때는 화목해 보였던 가족이 이제는 완전히 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김철수 씨는 가슴을 움켜쥐며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너무 큰 충격이었거든요. 아버지, 민수와 영희가 급히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박미영 씨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도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과도하게 흥분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받으면 건강에 안 좋아요. 심지어 이런 상황에서도 빈정거리는 말까지 했어요. 그날 밤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박미영 씨는 당당하게 안방을 차지했고 김철수 씨는 서재에서 잠을 잤어요. 민수와 영희는 밤새 아버지를 돌보면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어떻게 하지? 정말로 저 여자가 법적 권리를 주장하면 일단 변호사와 상담부터 받아보자. 사기 결혼이라는 걸 증명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박미영 씨는 이미 모든 걸 계산해둔 듯 했거든요. 다음 날 아침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박미영 씨의 딸 수정이 정말로 이삿짐을 가지고 나타난 거예요. 안녕하세요. 이제 가족이 되었네요. 수정이는 엄마와는 달리 밝게 인사했지만 그 밑바탕에는 뭔가 계산적인 것이 느껴졌어요. 잠깐, 이게 무슨 일이에요? 민수가 황당해하며 물어봤지만 수정이는 당연하다는 듯이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말씀 안 해주셨나요? 제가 이혼해서 잠시 여기서 지내기로 했어요. 잠시가 아니라 계속이야. 박미영 씨가 나서서 말했습니다. 수정이도 이제 이 가족의 일원이니까.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이제 김철수 씨 혼자서 박미영 씨 모녀 2명을 상대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박미영 씨에게는 더 큰 계획이 있었거든요. 과연 김 씨 가족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정말로 모든 재산을 빼앗기게 될까요? 다음 편에서는 예상치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박미영 씨의 진짜 정체와 더욱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나는데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사막 예상치 못한 반전. 박미영 씨 모녀가 완전히 집안을 장악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철수 씨는 완전히 의기소침해져서 거의 말을 하지 않았고 민수와 영희는 매일 변호사 사무실을 드나들며 대책을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실례합니다. 박미영 씨 계신가요? 문을 연 것은 40대 중반의 정장을 입은 남성이었어요. 명함을 보니 김영사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민수가 물어보자 김영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답했습니다. 박미영 씨와 관련해서 수사 중인 사건이 있습니다. 잠깐 뵐 수 있을까요? 그 순간 집안이 술렁거렸습니다. 박미영 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딸 수정이도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어요. 무슨 사건이요? 박미영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결혼 사기와 관련된 사건입니다. 피해자가 고발장을 넣었거든요. 김영사의 말에 김철수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결혼 사기라고요? 네. 박미영 씨가 과거에 여러 남성들을 대상으로 결혼 사기를 저질렀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형사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분이 박미영 씨 맞나요? 서류에는 박미영 씨의 사진과 함께 자세한 신상 정보가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박미영 씨의 진짜 이름은 박미영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이름은 장혜숙이고 나이도 실제로는 63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미영 씨가 이름부터 나이까지 모든 걸 속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과거 5년간 총 7명의 남성을 상대로 결혼 사기를 저질렀습니다. 김영사가 보여준 파일에는 박미영 씨의 범죄 이력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피해 금액만 총 50억 원에 달합니다. 김철수 씨는 완전히 넘어갈 뻔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큰 범죄자에게 속았는지 깨달은 거죠. 그런데 이때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박미영 씨, 아니 장혜숙 씨의 딸 수정 씨도 공범입니다. 뭐라고요? 영희가 깜짝 놀라며 외쳤습니다. 네, 모녀가 함께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수정 씨는 주로 정보 수집과 돈 세탁 역할을 담당했고요. 수정이는 이제 더
이상 밝은 표정을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본색이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엄마, 어떻게 하지? 수정이가 당황해서 박미영 씨에게 물어봤지만 박미영 씨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그때 김 형사가 또 다른 폭탄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 피해자 중 한 명이 의문사했거든요. 의문사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네, 3년 전에 장혜숙 씨와 결혼했던 박모 씨가 갑자기 급사했습니다. 당시에는 심장마비로 처리됐지만 최근 재조사 결과 독이 검출됐습니다. 이 말에 모든 사람들이 소름이 돋았습니다. 박미영 씨가 단순한 결혼 사기꾼이 아니라 살인까지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김철수 씨는 완전히 공포에 질려버렸습니다. 그럼 나도 위험한 거였나?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장혜숙 씨는 피해자들에게 수면제를 먹이거나 음식에 독을 넣는 방법을 써왔거든요. 영희가 갑자기 뭔가를 떠올렸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아버지가 폭통으로 응급실에 간 적이 있었어요. 언제죠? 결혼한 지 한 달쯤 됐을 때요. 갑자기 배가 아프다고 하시면서 김 형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그날 무엇을 드셨나요? 김철수 씨가 기억을 더듬어 봤습니다. 저녁에 미영이가 끓여준 삼계탕을 먹었는데 그날 장혜숙 씨는 어디 있었나요? 집에? 아니 잠깐만. 내가 아플 때 혼자 어디 나갔다 왔어. 김철수 씨의 말에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김 형사가 박미영 씨를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습니다. 장혜숙 씨,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 없습니다. 증거는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박미영 씨는 한동안 침묵하다가 갑자기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하 들켰네. 그녀의 웃음소리가 섬뜩했어요. 이전의 부드러운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맞아요. 나는 장혜숙이고 전문적으로 이런 일을 해왔어요. 이제 완전히 가면을 벗어던진 박미영 씨. 아니, 장혜숙은 당당하게 자신의 범죄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건데요? 증거가 있다고 했는데 뭘 증명할 수 있을까요? 하지만 김 형사는 이미 모든 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김철수 씨의 혈액 검사 결과부터 보시죠. 김 형사가 보여준 서류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비소 중독 증상이 발견됐습니다. 다행히 치명적인 수준은 아니었지만 조금만 더 늦었으면 위험했을 겁니다. 김철수 씨가 손을 벌벌 떨며 말했습니다. 그럼 정말로 나를 죽이려고 했다는 거야? 아직은 추정일 뿐입니다. 하지만 상황 증거들이 많아서. 그때 수정이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이런 건 안 된다고 했잖아요. 돈만 가져가자고 했잖아요. 수정아, 입 다물어. 장혜숙이 딸을 꾸짖었지만 이미 늦었어요. 수정이의 말에서 더 많은 것들이 드러나고 있었거든요. 엄마가 그 아저씨를 죽였을 때도 저는 반대했어요. 그냥 돈만 가져가면 되는 건데. 수정아, 장혜숙이 딸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김 형사가 재빨리 제지했습니다. 수정 씨, 계속 말해보세요. 어떤 아저씨를 말하는 건가요? 수정이는 이제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3년 전에 박 아저씨를 엄마가 독을 넣어서. 수정아, 정신 차려. 장혜숙이 소리쳤지만 수정이는 이미 모든 걸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저는 정말 싫었어요. 사람을 죽이는 건 너무 무서웠어요. 김 형사는 재빨리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수정 씨, 천천히 자세히 말씀해 보세요. 그렇게 수정이의 입에서 충격적인 진실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장혜숙은 지난 5년간 7명의 남성과 결혼 또는 동거를 했고 그중 3명을 독살했다는 것이었어요. 나머지 4명은 적당히 돈을 빼앗고 떠났지만 너무 많은 재산을 가진 경우에는 아예 제거해 버렸던 거죠. 김철수 씨는 그 세 번째 타겟이었던 셈이었습니다. 다행히 일찍 발각되어서 큰 피해를 면했네요. 김 형사의 말에 김철수 씨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죽음에 가까이 갔었는지 깨달은 거죠. 장혜숙과 수정이는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장혜숙 씨, 결혼 사기 및 살인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에도 장혜숙은 김철수 씨를 향해 소름 끼치는 웃음을 보냈습니다. 아쉽네. 조금만 더 시간이 있었으면. 그녀의 말에 김철수 씨는 더욱 섬뜩함을 느꼈어요. 장혜숙 모녀가 끌려간 후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어요. 이제 또 다른 문제들이 남아 있었거든요. 과연 김 씨 가족은 이 사건의 후유증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장혜숙에게 빼앗긴 것들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다음 편에서는 긴장이 최고조에 달하는 법정 다툼이 시작됩니다. 장혜숙의 변호사가 내놓은 충격적인 반박과 예상치 못한 증인의 등장까지 정말 숨막히는 법정 드라마가 펼쳐집니다. 장혜숙 모녀가 체포된 지 한 달 후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김철수 씨 가족이 예상했던 것만큼 순조롭지 않았어요. 장혜숙 측에서 내세운 변호사는 유명한 형사 전문 변호사였습니다. 그는 첫 번째 공판에서부터 강력한 반박을 시작했어요.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 의뢰인 장혜숙 씨는 무고한 피해자입니다. 변호사의 이런 주장에 방청석에 앉아있던 민수가 펄쩍 뛰었습니다. 무고한 피해자라고요? 조용히 하세요. 재판장이 제지했지만 민수의 분노는 이해할 만했어요. 장혜숙의 변호사는 계속해서 반박 논리를 펼쳤습니다. 제 의뢰인이 과거에 여러 번 결혼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랑을 찾아 헤매는 것이 범죄입니까? 결혼 생활이 실패로 끝나는 것이 사기입니까? 변호사의 논리는 교묘했습니다. 결혼 사기를 단순한 연애 실패로 포장하려는 것이었죠. 그리고 독살 혐의에 대해서는 더욱 강력히 부인합니다. 과거 남편들의 사망은 모두 자연사였고 비소 검출은 환경오염에 의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딸 수정 씨가 이미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자백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극도의 공포 상태에서 한 발언일 뿐입니다. 변호사는 수정이의 자백까지 무효화시키려 했어요. 그때 수정이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모습은 한 달 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저는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수정 씨, 한 달 전에 경찰서에서 하신 말씀과 다른데요? 검사가 물어봤지만 수정이는 계속 기억이 없다고만 했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놀라서 무슨 말을 했는지 기억이 분명히 누군가가 수정이에게 입막음을 한 것 같았어요. 아마도 장혜숙 측에서 압력을 넣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상황이 불리해지자 검사는 다른 증인들을 소환했습니다. 첫 번째는 장혜숙의 과거 피해자였던 이모 씨였어요. 저는 장혜숙과 2년간 동거했습니다. 그녀는 처음부터 제 재산만 노리고 접근했어요. 이 씨의 증언은 구체적이었습니다. 결혼 약속을 하고 나서 통장을 맡기라고 했어요. 그리고 집 명의도 바꾸자고 했고요. 하지만 다행히 주변에서 말렸어서 큰 피해는 입지 않았어요. 그래도 2천만 원 정도는 빼앗겼죠. 장혜숙은 이 씨의 증언을 들으면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냉소적인 미소까지 짓고 있었어요. 두 번째 증인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남편이 장혜숙 때문에 죽었습니다. 박모 씨의 아내였던 정 씨가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증언을 시작했어요. 남편은 장혜숙과 만난 지 6개월 만에 갑자기 세상을 떠났어요. 그때는 심장마비라고 했지만 남편이 죽기 전 한 달 동안 계속 몸이 안 좋다고 했어요. 소화도 안 되고 어지럽다고 했는데 정 씨의 증언에 방청석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고 나서 알았는데 집과 애금이 모두 장혜숙 명의로 바뀌어 있었어요. 남편은 유언장도 남기지 않았는데 어떻게 모든 재산이? 검사가 추가로 물어봤습니다. 혹시 남편분이 평소 건강에 문제가 있으셨나요? 아니요, 오히려 건강했어요. 정기검진에서도 이상이 없었고 정 씨의 증언은 장혜숙의 범행 패턴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장혜숙의 변호사는 이것도 반박했습니다. 모든 것이 추측일 뿐입니다. 명확한 물증이 없지 않습니까? 그때 검사가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인 장혜숙의 집에서 발견된 이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검사가 보여준 것은 작은 유리병이었어요. 이것은 비소 화합물입니다. 소량씩 복용하면 만성 중독을 일으켜 자연사처럼 보이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병에서 피고인과 수정 씨의 지문이 발견됐습니다. 이 증거에 장혜숙의 얼굴이 처음으로 굳어졌어요.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그것은 화장품입니다. 미용 목적으로 사용한 것이지. 하지만 검사는 준비된 자료를 계속 제시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컴퓨터에서 비소 중독 증상, 자연사로 위장하는 방법 등의 검색 기록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십시오. 검사가 제시한 것은 장혜숙의 수첩이었어요. 피해자들의 이름과 함께 재산 규모, 건강 상태, 주변 인물 관계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수첩에는 김철수 씨의 이름도 적혀 있었어요. 김철수 마이너스 재산 20억, 자녀 2명 방해, 요소, 건강 상태 양호, 목표 기간 1년. 김철수 씨는 이 내용을 보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자신이 정말로 계획적인 범죄의 타겟이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은 거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뒷페이지였습니다. 필요시 제거 방법 점진적 비소 투여, 자연사 위장 유산 상속. 이 메모를 본 순간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장혜숙은 이제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어요. 모든 증거가 명확했거든요. 그런데 이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장혜숙이
갑자기 일어서서 소리쳤어요. 맞아, 다 내가 했어. 법정이 순식간에 웅성거렸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재판장이 질서를 잡으려 했지만 장혜숙은 계속 소리쳤습니다. 그 남자들은 다 죽어 마땅했어. 돈밖에 모르는 추잡한 인간들. 변호사가 장혜숙을 말리려 했지만 소용없었어요. 나는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 그리고 김철수도 죽였어야 했는데. 이 말에 김철수 씨가 충격을 받아 쓰러질 뻔했습니다. 아버지, 민수와 영희가 급히 아버지를 부축했어요. 장혜숙은 계속해서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수정아, 엄마가 왜 이런 일을 했는지 알지? 우리가 살려면 어쩔 수 없었잖아. 수정이는 고개를 숙이고 울고만 있었어요. 그 남자들은 모두 혼자 사는 외로운 늙은이들이었어. 어차피 쓸모없는 인생들이었다고. 장혜숙의 이런 발언에 방청석에서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재판장이 퇴정을 명령했지만 장혜숙은 끌려나가면서도 계속 소리쳤어요. 김철수, 내가 죽지 않은 게 한이야. 내 재산은 원래 내 것이었어. 그녀의 광기 어린 모습에 모든 사람들이 소름을 느꼈습니다. 재판은 일시 중단되었고 장혜숙은 정신감정을 받게 되었어요. 하지만 정신감정 결과 그녀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모든 범행이 계획적이고 의도적이었다는 뜻이었죠. 일주일 후 재개된 재판에서 장혜숙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장혜숙은 결혼사기 7건, 살인 3건, 살인미수 1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합니까? 인정합니다. 장혜숙의 대답은 담담했어요. 이미 체념한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수정이도 공범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드디어 선고 날이 왔습니다. 피고인 장혜숙에 대하여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수정에 대하여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법정에서 선고가 내려지는 순간 김철수 씨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장혜숙은 마지막까지 원망스러운 눈빛으로 김철수 씨를 바라봤어요. 김철수, 넌 운이 좋았어. 다음에는 그녀의 말이 끝나기 전에 교도관들이 그녀를 끌고 나갔습니다. 재판은 끝났지만 김 씨 가족에게는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장혜숙에게 빼앗긴 재산을 되찾는 문제.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한 정신적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문제가 남아 있었거든요. 과연 김 씨 가족은 정상적인 생활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다음 편에서는 사건 이후의 이야기와 함께 이 모든 일을 통해 얻은 교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육막 여운과 질문. 재판이 끝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장혜숙과 수정이 모녀는 감옥에 수감되었고 김 씨 가족의 일상은 서서히 평온을 되찾아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이 사건 이후로 심각한 대인기피증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누군가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무서워진 거죠. 아빠, 오늘 성당에라도 다녀오세요. 영희가 권했지만 김철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사람들을 만나기가 무서워. 장혜숙과 만났던 곳이 성당이었기 때문에 그곳에 가는 것조차 트라우마가 되어버린 거예요. 민수와 영희는 아버지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때는 활발하고 외향적이었던 아버지가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죠. 아버지,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지만 김철수 씨는 이것도 거부했어요. 상담사도 결국 사람이잖아. 그 사람을 어떻게 믿지? 김철수 씨의 이런 반응은 이해할 만했어요. 가장 친밀해야 할 아내에게 속았는데 이제 누구를 믿을 수 있겠어요? 하지만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회복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계기가 된 것은 뜻밖의 방문객이었어요. 어느 날 집 앞에 한 중년 여성이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김철수 씨가 완전히 거부 반응을 보였어요. 또 그런 사람인가? 하지만 그 여성은 전혀 다른 목적으로 왔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혜숙의 첫 번째 피해자였던 최모 씨의 여동생입니다. 그녀는 오빠가 장혜숙에게 당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제 오빠도 김철수님과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아내를 잃고 혼자 지내다가 장혜숙을 만났죠. 다행히 오빠는 죽지는 않았지만 모든 재산을 잃고 정신적 충격으로 요양원에 계세요. 최 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김철수 씨는 자신이 얼마나 운이 좋았는지 깨달았습니다. 김철수님은 정말 다행이에요. 자녀분들이 일찍 눈치채서 저희가 피해자 가족 모임을 만들었어요. 서로 상처를 나누고 치유해가는. 김철수 씨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가족들의 설득으로 결국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김철수 씨는 자신과 비슷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점차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갔어요. 처음에는 저도 아무도 믿을 수 없었어요. 하지만 여기 있는 분들은 달라요. 같은 아픔을 겪었으니까. 한 피해자의 말에 김철수 씨도 공감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살아남았잖아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에요. 모임에 참석하면서 김철수 씨의 마음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겼습니다. 한편 재산 회수 작업도 진행되고 있었어요. 장혜숙이 법적으로 취득한 재산들은 대부분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혼 자체가 사기였다고 판명되었기 때문이죠. 아버지 집 명의도 다시 아버지 이름으로 돌아왔어요. 영희가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은행 계좌에 있던 돈들도 대부분 찾았고요. 다행히 물질적 피해는 크지 않았어요. 장혜숙이 활동한 기간이 짧았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정신적 피해는 쉽게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김철수 씨는 결혼이나 재혼에 대한 생각 자체를 거부하게 되었어요. 이제 혼자 살 거야. 그게 제일 안전해. 가족들은 아버지의 이런 결심을 이해했습니다. 너무 큰 상처를 받았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변화의 조짐을 보였어요. 1년이 지났을 때 김철수 씨는 피해자 모임에서 새로운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새로 피해를 당한 분들에게 경험담을 들려주는 일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요? 모임 대표의 제안에 김철수 씨는 고민했습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물론이죠. 김철수님의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게 김철수 씨는 결혼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강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과 같은 피해자입니다. 첫 강연에서 김철수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너무나 따뜻하고 배려심 많은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김철수 씨는 점점 자신감을 되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신호들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재산에 관심을 보인다든지 강연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정말 도움이 되었어요. 저도 비슷한 상황에 있었는데 김철수님 덕분에 위험을 피할 수 있었어요. 이런 반응들을 보면서 김철수 씨는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았어요. 2년이 지난 지금 김철수 씨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여전히 재혼에 대한 생각은 없지만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은 많이 줄어들었어요. 아버지, 많이 밝아지셨어요. 영희의 말에 김철수 씨가 웃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지. 한 번 당한 사람은 두 번 당하기 쉽다고 하잖아. 하지만 그의 표정에는 예전의 경직감이 사라져 있었어요. 민수와 영희도 이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정말 무서운 일이었어. 만약 우리가 눈치채지 못했다면 그래도 다행이야. 아버지가 살아계시니까. 두 남매는 이제 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앞으로는 아버지 혼자 두지 말자. 자주 찾아뵙고 함께 시간을 보내자. 이 사건은 그들에게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족이 이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랑에 빠진 가족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을까요? 재혼을 꿈꾸는 중년의 부모님께 어떤 조언을 해드릴 수 있을까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경계심을 완전히 놓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 급작스러운 재산 이야기나 법적 변경 요구는 의심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 가족 간의 소통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넷째, 피해를 당했을 때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철수 씨 가족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지만 실제로는 지금도 어디선가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가 조금 더 주의 깊게 그리고 서로를 보호하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이런 비극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김철수 씨의 말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을 찾는 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랑에 눈이 멀어 판단력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사랑은 서두르지 않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가족과 끝까지 함께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진짜 가족의 의미는 혈연이 아닌 마음에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주변에 혼자 지내시는 어르신들이 있다면 이런 위험에 대해 한 번쯤 이야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과 주의가 또 다른 피해자를 막을 수 있을 테니까요. 오늘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다음에도 더 흥미진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